미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한국을 견제하겠다. 한국을 호구로 보고 온갖 명목의 투자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트럼프가 절대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주한미군 기지 이용료를 내라며 당당히 100억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한국이 아니라는 걸 당당히 보여준 제안이었는데요. 이에 미국 국방부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카드를 꺼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는 조너선 밀러입니다. 국방부 아시아 전략 분석관으로 일한 지 어느덧 17년째였어요. 매년 9월이면 똑같은 일을 했죠. 동맹국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올해 작성할 한국 섹션 초안이 놓여 있었어요. 형광펜으로 표시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올랐으나 안보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전략적 우산에 의존하고 있다. 17년간 이 문장은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단어 몇 개만 살짝 달라졌을 뿐이었죠.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가을 하늘은 맑았습니다. 펜타곤 건물이 저 멀리 보였죠. 5년 전 오산 공군기지에 파견 나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한미연합작전 계획을 검토하는 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국군 장교들과 함께 기지 근처 술집에 갔던 날이 기억나더군요. 최영준 소령이었습니다. 당시 합참에서 파견 나온 30대 중반의 장교였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전략적 사고도 뛰어났어요. 우리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술이 조금 취하자 최 소령이 말했어요. 밀러 중령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스스로 지켜낼 날이 올 겁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도 말이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최소령,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북한의 위협을 생각하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은 어려워 보여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당시 저는 그 말을 젊은 장교의 자존심 정도로 치부했어요. 이해는 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상 위 보고서로 시선을 돌렸어요. 붉은 펜을 집어들고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전략적 우산에 의존하고 있다. 저는 아무 수정 없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이 결론은 바뀔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28,500명과 해군 제7함대의 전략적 배치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의 미국 보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동료 케빈이 제자리로 왔습니다. 조너선, 올해 한국 보고서는 어때?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작년이랑 똑같아 바뀐 게 없지? 케빈이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한국은 항상 그렇잖아. 경제는 잘하는데 안보는 우리한테 의존하는 나라. 맞는 말이었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아시아 담당 부서 동료들이 모여 앉아 있었죠. 대화 주제는 최근 중국의 대만 압박이었습니다. 누군가 한국 얘기를 꺼냈어요. 한국은 어때? 별다른 이슈 없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없어. 조용해. 항상 그렇듯이. 그 말을 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곧 무시했습니다. 17년간의 데이터와 경험이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오후에 국방부 회의가 있었어요. 동맹국 현황 브리핑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파트를 발표했죠. 한국은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이며 전반적으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보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 가능한 반응이었죠. 국방부 차관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자체 방위 능력은 어떤가? 저는 준비된 답을 했어요. 개선되고는 있지만 북한의 위협을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한미군과 해군 자산이 필수적입니다. 차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알겠네. 계속 모니터링하게.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산 기지 시절 사진을 꺼냈어요. 최영준 소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스스로 지켜낼 날이 올 겁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보고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한국 관련 최신 데이터들이 떠 있었어요. GDP 성장률과 국방비 지출 그리고
무기 수입 현황, 모든 게 제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데이터 중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작년 대비 22% 증가했다는 통계였죠. 저는 잠시 멈췄어요. 22%는 작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예외적인 수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면서요. 밤 11시쯤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결론 부분을 다시 읽었어요. 한국은 경제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지원 없이는 독자 생존이 어렵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반도 안정의 핵심이며 향후에도 이러한 구조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17년째 쓰던 똑같은 결론이었죠. 그리고 내년에도 똑같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최소령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 여전히 합참에서 일하고 있겠죠. 여전히 같은 꿈을 꾸면서요. 저는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꿈은 좋은 거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4개월 후 모든 게 뒤집힐 줄은요. 새벽 3시 45분 제 암호화 단말기가 울렸습니다. 잠결에 화면을 확인했는데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죠. 즉시 펜타곤 집결. 코드레드. 저는 잠이 단번에 깼습니다. 코드레드는 국가안보 긴급 상황을 의미했거든요. 17년 경력 동안 3번밖에 받아본 적이 없는 메시지였죠. 서둘러 옷을 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도로는 텅 비어 있었지만 펜타곤으로 향하는 차들이 몇 대 보였습니다. 모두 같은 호출을 받았겠죠. 새벽 4시 20분 펜타곤 지하 3층 상황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2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그리고 FBI와 CIA 관계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대형 스크린 여러 개가 켜져 있었는데 뉴욕과 보스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또 시애틀의 CCTV 화면들이었습니다. 국토안보부 작전 책임자인 마크 데이비슨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2시간 전 작전명 테크 스위프가 실행되었습니다. 미국 전역 43개 지역에서 한국인 기술자 280명을 동시에 체포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80명이라는 숫자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마크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작전 장면들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연방 요원들이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요원들이 영장을 제시하고 안으로 들어갔죠. 한 남성이 놀란 표정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화면에서는 IT 회사 사무실이 봉쇄되고 있었습니다. 요원들이 서버를 분리하고 노트북들을 압수하는 모습이 보였죠. 연구원들은 복도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화면에는 연구소 실험실이 나왔습니다. 요원들이 하드 드라이브를 박스에 담고 있었죠. 한 여성 연구원이 울먹이며 항의하고 있었지만 요원들은 묵묵히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뒷목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첩보 작전이었죠. 마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비자 위반 단속입니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다릅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반도체와 AI 그리고 양자 컴퓨팅 분야의 핵심 인력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첨단 기술 데이터를 확보할 겁니다. 회의실에서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판단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옆자리 케빈이 속삭였습니다. 한미동맹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죠. 마크가 다시 말했습니다. 48시간 내로 주요 기술 정보를 추출할 예정입니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우리는 곧 알게 됐죠. 브리핑이 끝나고 오전 7시쯤 첫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국토안보부 신문관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뭔데? 신문관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280명 전원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280명 전원이라니요. 더 충격적인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압수된 모든 장비가 다층 암호화로 잠겨 있습니다. FBI 기술팀이 접근을 시도했는데 오히려 데이터가 자동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마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신문관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에러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데이터 접근 실패, 보안 프로토콜 활성화, 자동 삭제 진행 중.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했다는 걸요. 오전 10시 FBI 사이버 범죄 전담반장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더 나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체포된 AI 연구원을 37시간 동안 신문했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도 거부했고 변호사와 통역만 요청했습니다. 다른 요원이 보고했습니다. 보스턴의 반도체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의 양자 컴퓨팅 전문가도 동일합니다. 280명 전원이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개인적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었죠. 마크가 책상을 쳤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들을 훈련시킨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는 걸요. 오후 3시쯤 CIA 분석관이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체포된 인력들의 배경을 조사했는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5년간 한국 국가정보원의 기술 보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준비했다. 저녁 7시 마크가 백악관에 보고하러 갔습니다. 남은 우리는 회의실에 앉아 상황을 지켜봤죠. 스크린에는 여전히 신문실 장면들이 떠 있었습니다. 280명의 한국인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요. 케빈이 제게 말했습니다. 조너선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각하지. 우리가 완전히 오판했어. 그때 최영준 소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스스로 지켜낼 날이 올 겁니다. 혹시 그날이 벌써 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작전 실패 소식은 빠르게 워싱턴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백악관은 즉시 한국 정부의 격렬한 항의를 예상했죠. 국무부는 대사관 폐쇄나 군사훈련 중단 같은 극단적 조치를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일 오후 2시 한국 외교부가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국무부 상황실에서 그 성명을 실시간으로 봤죠. 미국 내 자국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제법과 인권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단 2문장이었죠. 격한 비난도 없었고 보복 위협도 없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야. 다른 게 없어.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17년간 외교 문서를 다뤄본 경험상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옆자리 케빈이 말했습니다. 약한 대응이네. 예상보다 훨씬 약해. 한국이 우리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약함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거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한국 언론을 확인해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언론도 조용했습니다. 몇몇 기사가 나왔지만 격한 논조는 없었죠. 오히려 차분하게 사실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에 발주했던 대규모 주문을 연기했습니다. 이유는 기술적 재검토였죠. 같은 날 SK 하이닉스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상무부 관계자가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이거 우리 작전 때문인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이틀 뒤는 한국의 주요 AI 연구소 3곳이 미국 기업들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공식 이유는 내부 정책 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명확했죠. 심지어는 방산 협력 프로젝트 2건이 갑자기 보류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예산 재검토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거 보복 아냐? 명백한 보복이잖아. 하지만 국방부 법무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 보복이 아닙니다.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한국의 전략이라는 걸요. 공식적으로 비난하거나 보복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협력을 끊어내는 것, 충돌 없이 압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첫째 주,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중단됐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협력, AI 알고리즘, 공동 개발, 사이버 보안 정보 공유, 하나둘씩 조용히 멈춰갔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ETF가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한국 리스크를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CNN에서 특집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침묵 전략, 미국 기술 기업들 타격.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비대칭 대응 분석이었죠. 핵심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직접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우리에게 실질적 타격을 주고 있다. 이는 전략적 선택이며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다. 보고서를 국방부 차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는 대충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밀러, 자네 너무 심각하게 보는 거 아닌가? 한국은 결국 우리 보호가 필요해. 곧 돌아올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관은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백악관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대사를 불러 압박했죠. 기술 협력을 재개하지 않으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요. 한국 대사는 정중하게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협력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내부 검토가 필요할 뿐입니다. 완벽한 외교적 답변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게 없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게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중단된 프로젝트 수, 연기된 주문액, 하락한 주가, 숫자들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우리에게 실질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일 증가하는 비용이었죠. 케빈이 제자리로 왔습니다. 조너선, 솔직히 말해봐. 한국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하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려 해. 케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끝날까? 저는 최영준 소령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스스로 지켜낼 날이 올 겁니다. 혹시 한국은 그날을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72페이지짜리 긴급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전략적 침묵과 미국의 대응 방안이었죠. 밤새워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예측이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핵심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장기적 전략이다. 우리가 압박할수록 그들은 더 멀어질 것이다. 오전 국방부 차관실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5명의 분석관이 참석했죠. 제 차례가 왔을 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주간 한국과의 협력 중단으로 인한 손실은 약 23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반도체 공급망 차질, AI 프로젝트 지연, 방산 협력 보류가 주요 원인입니다.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밀러, 그건 일시적 현상 아닌가? 곧 정상화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응 패턴을 보면 이건 체계적이고 조직적입니다. 그들은 충돌 없이 우리를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차관이 웃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압박한다고. 밀러, 농담하나? 그들은 우리 보호가 필요한 나라야. 회의실 안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작년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호주로의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차관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건 별개 문제야. 안보는 다르지. 한국은 여전히 주한미군 없이는 버틸 수 없어.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독자 방위 능력 평가였죠. 한국군의 전력은 지난 10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K2 전차, KF-21 전투기, 천국 미사일 시스템, 이들의 국산화율은 75%를 넘습니다.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밀러, 자네 한국을 과대평가하고 있어. 북한 위협을 생각해봐. 미군 없이 그들이 뭘 할 수 있겠나. 저는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브리핑이 끝나고 케빈이 다가왔습니다. 조너선, 너무 밀어붙이지 마. 위에서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 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누군가는 경고해야 해.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새로운 기술 이전 심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중립적 기준이었죠.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니 실질적으로 미국만 겨냥한 조치였습니다. 해외 협력사는 최근 3년간 한국 기술인에 대한 법적 조치 전력이 없어야 한다. 이 조항 하나로 우리 기업 대부분이 배제됐습니다. 280명 체포 작전 때문이었죠. 국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저도 참석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이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이야. WTO에 제소할 수 있어. 법무실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조항 자체는 중립적으로 작성됐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 삼기 힘듭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법적 허점을 완벽하게 파고든 거였죠. 그날 저녁 집에서 CNN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백악관이 한국의 새로운 압박 카드를 꺼냈다는 내용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영상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동맹국에게 합당한 기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기술 협력을 거부한다면 우리도 안보 지원을 재검토해야겠죠.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TV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최악의 수였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려다 오히려 그들에게 명분을 주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케빈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발언 봤어. 케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지. 이제 한국이 굴복할 거야. 군대 빠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에 한국 외교부 성명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체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 안보는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미군 철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국방부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허세야. 실제로 철수하면 태도가 달라질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주한미군 감축의 역설적 결과였습니다. 핵심 논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군대를 빼겠다고 위협할수록 한국의 독자 노선만 강화될 것이다. 월요일 아침 뉴욕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ETF가 4.7% 하락으로 출발했죠. 점심때까지 하락폭은 8%를 넘어섰습니다. 제 책상 위 모니터에는 붉은색 숫자들이 끊임없이 깜빡거렸습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6.2%, 인텔 마이너스 5.8%, AMD 마이너스 7.1%. 한국과 협력 중단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케빈이 황급히 제자리로 왔습니다. 조너선, CNBC 봐봐. 지금 난리야. 화면에는 월스트리트 트레이딩 룸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트레이더들이 전화기를 붙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앵커가 긴박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한국 리스크가 기술주 전반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관련 종목들이 집중 매도되고 있는데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캐피탈 대표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포트폴리오의 30%가 한국 엔지니어들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협력이 전부 끊겼습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오후 2시 백악관이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시장 상황은 일시적이며 한국과의 관계는 곧 정상화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시장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3시쯤 상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건설적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구체적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장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당혹감이 드러났죠. 우리는 긍정적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곧 진전이 있을 겁니다. 증시는 마이너스 9.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루 만에 3천억 달러가 증발한 셈이었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소식뿐이었습니다. CNN, ABC, MBC 모두 한국 사태를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에 대형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침묵의 경제전쟁, 한국의 새로운 전략이었습니다. 기사는 상세했습니다. 지난 2달간 중단된 협력 프로젝트가 147건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추산 손실액은 5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요. 특히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협력 중단을 선언한 적이 없다. 모든 조치는 기술 검토, 예산 재검토, 정책 조정 같은 합법적 사유로 이뤄졌다. 미국이 법적으로 문제 삼을 방법이 없다. 저는 기사를 프린트해서 국방부 차관에게 가져갔습니다. 차관이 기사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시장은 과민 반응하는 거야. 곧 진정될 거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관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전략은 장기전입니다. 차관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밀러, 자네 한국 편드는 거 아냐? 너무 비관적이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실리콘밸리 CEO 12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의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촉구한다. 현재 상황은 미국 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같은 날 펜타곤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AI 기반 전술 통신 시스템 개발이 지연될 거라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측 협력 없이는 목표 성능을 달성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국방부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거 심각한데 작전 능력에 영향 미치는 거 아니야?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2달 전부터 경고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었죠. 저녁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60분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특집을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놓친 것, 한국의 변화였습니다. 프로그램은 한국의 기술 발전상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K2 전차, KF-21 전투기, 천궁 미사일 시스템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기들이었죠. 한 군사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그들의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밤 11시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기밀 문서들이 쌓여 있었죠. 국방정보국에서 넘어온 한국군 전력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주요 무기 체계 국산화율 75.3%.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75%라니 제가 작년 보고서에 썼던 수치는 52%였습니다. 단 1년 만에 23%나 올랐다는 건 말이 안 됐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방산 수출 증가율이 나와 있었습니다. 27% 증가는 이례적인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출 품목이었죠. 모두 첨단 무기 체계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섹션을 펼쳤습니다. 제목은 사이버 방어 능력 평가였습니다. 한국의 AI 기반 사이버 방어 시스템은 미국의 스템 대비 반응 속도가 40% 빠르며 오탑률은 15% 낮다. 저는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미국 시스템보다 우수하다는 뜻이었죠. 이건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군 독자 작전 수행 능력 평가. 북한 전면전 시나리오에서 주한미군 지원 없이 72시간 내 제공권 장악 가능. 지상전 지속 능력 30일 이상.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72시간, 30일. 이 숫자들은 제가 17년간 믿어왔던 가정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펜타곤의 공식 평가는 달랐습니다. 주한미군 없이 한국은 48시간 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그게 우리의 결론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데이터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추가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국방비 지출 추이가 나왔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7.2% 증가, GDP 대비 국방비 비율 2.8%, 주변국 대비 결코 낮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였습니다. 국방 R&D 투자액이 5년간 2배로 늘어났더군요. 특히 AI, 무인체계, 극초음속 무기에 집중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모든 문서를 다 읽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죠. 17년간 제가 작성해온 보고서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 생존할 수 없다. 그 결론은 언제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것만 보고 있었던 거였죠. 책상으로 돌아와 제 작년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결론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안보 측면에서 미국 지원 없이는 독자 생존이 어렵다. 이 문장이 갑자기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데이터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붉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에 큰 X자를 그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제 결론을 부정하는 순간이었죠. 새벽 2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독자 방위가 가능하다면 우리의 전략은 완전히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들을 압박할수록 그들은 더 멀어질 것이고 결국 우리는 중요한 동맹을 잃게 될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케빈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한국군 평가 보고서 봤어. 케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지? 좀 과장된 것 같던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이 아니야. 우리가 계속 과소평가해온 거지. 케빈이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조너선. 너 요즘 이상해. 한국 편만 드는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보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저는 국방부에 휴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유는 개인 사정이었죠. 실제로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공식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가는 거였죠. 케빈이 의아해했습니다. 한국은 왜 가? 휴가면 하와이나 가지.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친구 만나러.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최영준 소령에게 이미 연락을 해뒀거든요. 저녁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5년 전 오산 기지 파견 이후 처음이었죠. 호텔에 도착해 최소령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울 도착했습니다. 내일 뵐 수 있을까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창원에서 만나죠.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창원이라는 도시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검색해보니 경상남도에 있는 산업도시였죠. 호텔에 짐을 풀고 나니 새벽 5시였습니다. 시차 때문에 몸이 무거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최중령과의 만남은 내일 오후 2시였으니 시간이 충분했죠. 샤워를 하고 나와 생각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걸요. 5년 전 오산 기지 파견 때는 기지 식당에서만 먹었고 외출에서도 치킨이나 삼겹살 정도였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가 컨시어지 데스크로 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현지인들이 가는 식당 있습니까? 관광객용 말고요.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뼈다귀 해장국 좋아하십니까? 영어 발음이 유창했지만 뼈다귀 해장국이라는 단어는 한국어 그대로였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 해장국이요? 무엇입니까?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침에 먹는 수프입니다. 소 등뼈로 오랜 시간 끓인 육수에 밥을 넣어 먹습니다. 숙취 해소에 좋다고 해서 해장국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숙취는 없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가는 방법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직원이 지도를 꺼내 표시를 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이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작은 메모지에 한글로 뭔가를 적어줬습니다. 뼈다귀 해장국 주세요라고 적은 거였죠. 새벽 6시 30분 택시를 타고 명동 근처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택시 기사는 영어를 못했지만 지도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좁은 길을 여러 번 꺾어 들어가더니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기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저는 감사하다는 뜻으로 고개를 숙이고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가리킨 곳은 초라한 외관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간판에는 24시간 영업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한글이라 겨우 알아봤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놀라웠습니다. 새벽인데도 손님이 거의 가득 찼거든요. 대부분 40대 이상으로 보이는 남자들이었습니다.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인지 밤샘 근무를 마친 사람들인지 모를 피곤한 얼굴들이었죠. 제가 들어서자 몇몇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외국인이 드문 곳인 게 분명했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앉자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앞치마에 국물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뭐 드릴까요?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컨시어지가 적어준 메모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아주머니가 메모를 보더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으로 가며 큰 소리로 뭔가를 외쳤습니다. 아마 주문을 전달하는 거였겠죠. 5분쯤 지나 커다란 뚝배기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뿌연 국물이 담겨 있었고 그 안에 커다란 뼈가 2개 들어있었습니다. 뼈에는 하얀 살점들이 붙어 있었고 국물 위로 기름 방울들이 떠다녔죠. 옆에는 밥 한 공기와 작은 접시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김치, 깍두기, 파절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먹는지 몰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옆자리 아저씨가 밥을 국물에 넣고 휘휘 젓더니 숟가락으로 떠먹고 있었습니다. 저도 따라해봤습니다.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순간 놀랐습니다. 진한 육수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기름지지만 느끼하지 않았고 깊은 풍미가 있었죠. 미국에서 먹어본 어떤 비프 수프나 본 브로스와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몇 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끓인 맛이었습니다. 뼈를 손으로 잡고 붙어있는 고기를 뜯어 먹었습니다. 부드럽게 씹히면서도 쫄깃한 식감이었습니다. 젤라틴이 많이 녹아있는 게 느껴졌죠. 옆 테이블 아저씨가 제 쪽을 보더니 뭔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어라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제스처로 밥그릇을 가리키며 국물 쪽을 가리켰습니다. 밥을 국물에 넣으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국물에 부었습니다. 숟가락으로 휘휘 저은 다음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됐습니다. 밥알이 뜨거운 국물을 머금으며 부드러워졌고 육수의 맛이 밥 하나하나에 배어들었습니다. 구수하고 진하고 따뜻했죠. 저는 계속 먹었습니다. 중간에 김치를 한 점 집어 먹었는데
매콤하고 시큼한 맛이 입안을 깨워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물밥을 떠먹었습니다. 반복되는 맛이 전혀 지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먹을수록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았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손님이 묵묵히 국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대화 없이 각자의 뚝배기에 집중하고 있었죠. 숟가락 소리, 국물 후루룩 마시는 소리만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이상하게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새벽 식당에서 낯선 사람들이 같은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 미국에선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각자 커피를 들고 출근하거나 시리얼을 급하게 먹죠. 이렇게 앉아서 뜨거운 국물을 천천히 마시는 문화는 없었습니다. 국물을 다 마시고 나니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차로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고 속이 든든했죠.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갔습니다. 아주머니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8,000이라고 적힌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8,000원이었습니다. 만원짜리를 내자 아주머니가 잔돈을 건네며 또 한국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아마 감사하다는 말이었겠죠. 저도 영어로 말했습니다. 땡큐, 딜리셔스. 아주머니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완전히 떴습니다. 거리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죠. 정장 입은 직장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고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걸어갔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손님들이 삼각김밥과 커피를 사들고 나왔습니다. 도시 전체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려면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새벽 식당에서 묵묵히 국물을 마시는 사람들. 8,000원으로 이런 음식을 만들어내는 식당. 24시간 돌아가는 이 도시의 에너지.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음식과 제스처로 소통했던 그 순간들, 이런 것들이 숫자로는 잡히지 않는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17년간 보고서를 쓰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죠. 다음 날 아침 KTX를 타고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창원역에 내리니 최소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년 만이었지만 그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급장이 달라져 있었죠. 이제 중령이었습니다. 밀러 중령님, 오랜만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도 악수하며 웃었습니다. 저도 이제 대령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조너선이라고 불러주세요. 최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영준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차를 타고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20분쯤 달리니 거대한 공장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입구 표지판에 한국 방위산업체 이름이 적혀 있었죠. 여기가 K2 전차를 만드는 곳입니다. 최중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조립 라인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대의 전차들이 각기 다른 조립 단계에 있었죠.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동화율이 85%입니다. 최중령이 설명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60%였는데 많이 올랐죠. 저는 한 전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매끄러운 장갑판과 정교한 포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폴란드에 수출되는 그 전차입니까? 최중령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폴란드는 1,000대를 주문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보다 우리 걸 선택했죠. 우리는 조립 라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최중령이 하나하나 설명해줬습니다. 자동 표적 추적 장치, 능동 방어 시스템, 전투관리 컴퓨터,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들이었습니다. 저는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5년 전 오산 기지에서 술을 마시던 그 장교가 이제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니요.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중령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밀러 대령님, 아니 조너선,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5년 전 당신이 말했죠. 언젠가 스스로 지켜낼 날이 온다고. 그게 정말입니까? 최중령이 잠시 차를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천천히 조용히요. 그가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국방 중기 계획서였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계획이었죠. 미국의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홀로 서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시작했죠. 저는 서류를 넘겨보며 물었습니다. 280명 체포 작전도 예상하셨습니까? 최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 규모는 아니었지만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뒀습니다. 그래서 모든 해외 파견 기술자들에게 보안 교육을 시켰죠.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다층 암호화로 보호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우리가 지킵니다. 최중령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조너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미국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맹은 의존이 아니라 상호 존중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17년간 제가 놓쳤던 게 바로 그거였죠. 공장을 나서며 저는 물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중령이 잠시 멈춰서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몰랐던 거였죠. 워싱턴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더 악화돼 있었습니다. 백악관이 강경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죠.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전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습니다. 장관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새로운 접근법을 원하십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무슨 말이 나올지 알고 있었죠.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겠습니다. 1단계로 5,000명을 우선 철수시킬 예정입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장관이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그들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겁니다. 군대 없이는 버틸 수 없으니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제 평가는 다릅니다. 장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밀러 대령, 말해보시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 방위 능력을 상당히 갖췄습니다. 철수 위협은 오히려 그들의 자립을 정당화할 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장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령, 자네 최근 한국에 다녀왔다면서. 개인 자격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장관이 손을 저었습니다. 과장이야. 데이터를 보면 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어. 오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방부가 한국의 무기 판매 패키지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F-35 개량형 24대,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3세트, 이지스 전투 체계 업그레이드, 총액 120억 달러였습니다. 케빈이 제자리로 왔습니다. 봤어. 군대 빼고 무기 팔겠다는 거야.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주한미군 연간 유지비가 약 30억 달러였습니다. 120억이면 4년치 주둔 비용과 맞먹었죠. 게다가 무기는 한 번 팔면 끝이지만 유지비는 계속 들어갔습니다. 이상한 계산이었습니다. 군대를 빼면서 그보다 비싼 무기를 사라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긴급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철수와 무기 판매의 역설이었습니다. 핵심 논지는 간단했습니다. 주한미군 유지가 연 30억 달러, 철수 후 무기 판매로 120억 달러를 받으면 미국은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정반대다. 군대 주둔 비용을 분담하는 게 훨씬 저렴하다. 더 중요한 건 전략적 가치였습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한 방위력이 아니었습니다. 정보 공유, 연합훈련, 지역 안정의 상징이었죠. 무기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예상 밖이었죠. 무기 구매 제한은 정중히 거절한다. 대신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하되 동맹 구조를 수평적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한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수평적 재편이 뭔 소리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창원에서 최중령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동맹은 의존이 아니라 상호 존중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작전 통제권 완전 이양, 기지 사용료 재협상, 기술 협력의 상호주의 원칙 확립, 국방부 법률팀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결론이었죠. 오히려 합리적인 제안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의 영향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였죠. 집에서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주한미군 유지 비용 대 철수 후 무기 판매 수익, 단기적으로는 무기 판매가 이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달랐죠. 동맹 약화, 정보 손실, 지역 불안정, 중국의 영향력 확대, 이런 전략적 손실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습니다. 최중령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귀국의 제안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장이 곧 왔습니다. 조너선, 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한국 국방부가 역제 안서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국방부 회의실에서 그 문서를 처음 봤죠. 제목은 한미전략 동맹 지속 가능성 제안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상세한 비용 분석표가 나왔습니다. 현행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유지 비용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한국 측 부담금은
연간 약 11억 달러였습니다. 회의실 안 참모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고작 11억이야. 우리 전체 유지비의 3분의 1밖에 안 돼. 하지만 다음 페이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모델이었죠. 방위비 분담금을 15억 달러로 인상하되 작전 통제권을 완전 이양하고 기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시에 기술 협력을 재개하고 공동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는 조건도 포함됐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5억 달러면 현재보다 4억 증가하는 액수였습니다. 게다가 기술 협력 재개로 인한 경제적 효과까지 고려하면 훨씬 큰 이익이었죠. 반면 미국이 제안한 무기 판매 패키지는 120억 달러였습니다. 일견 큰 액수처럼 보였지만 한 번에 끝나는 거래였죠. 한국 제안서는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120억 달러 무기 구매는 일회성이지만 연간 15억 달러 분담금은 지속적 협력의 기반이 된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은 단순한 방위를 넘어 정보 공유, 기술 협력, 지역 안정의 핵심 축이다. 국방부 예산실장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제안이 미국에게 더 유리합니다. 10년 기준으로 150억 달러의 안정적 수입과 전략적 거점 유지라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정책실장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작전 통제권 이양은 우리의 영향력 약화를 의미합니다. 회의실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실무진은 한국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봤고 정치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영향력 상실을 우려했습니다. 저는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영향력은 통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상호 존중에서 나옵니다. 한국이 원하는 건 대등한 파트너십입니다. 정책실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밀러 대령, 자네는 너무 이상주의적이야.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로 움직여.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립되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방 전문 기자가 양국의 제안을 비교 분석한 내용이었죠. 기사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무기 판매 전략은 단기 수익만 고려한 근시안적 접근이다. 반면 한국의 제안은 장기적 동맹 관계를 염두에 둔 전략적 사고다.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비슷한 논조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을 고객 취급하고 있다. 이는 70년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의회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의원 한 명이 청문회를 요구했죠.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의원이 물었습니다. 밀러 대령, 귀관의 전문적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의원님, 수치를 보시죠. 주한미군 유지와 한국의 분담금 인상이 미국에게 더 이익입니다. 무기 판매는 일시적 수익이지만 전략적 손실이 큽니다.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작전 통제권 이양은 우리의 지위를 약화시키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의 능력을 인정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성숙한 동맹 관계로 발전하는 겁니다. 청문회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끝날 무렵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한국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최중령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귀국의 제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성이 보입니다. 상원 본회의장에서 공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달랐죠. 전국에 생중계됐고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취재진을 보냈습니다. 저는 증언대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상원 외교위원회 의원 15명이 자리했죠. 방청석은 만석이었습니다.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한미동맹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첫 증인은 조너선 밀러 대령입니다. 저는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비한 진술서를 펼쳤죠. 의원 여러분, 저는 17년간 아시아 전략을 분석해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미국에 의존하는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제 분석은 틀렸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상당한 독자 방위 능력을 갖췄습니다. 무기 국산화율 75%, 방산 수출 세계 8위, 사이버 방어 능력은 미국을 능가합니다. 보수 성향 의원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대령, 그건 과장 아닙니까? 북한 위협 앞에서 한국이 혼자 버틸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적어도 72시간 내 제공권을 장악하고
30일 이상 지상전을 지속할 능력이 있습니다. 의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한국 측 주장일 뿐입니다.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국방정보국 보고서입니다. 한국군 자체 평가가 아닙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주한미군은 유지돼야 합니다. 하지만 동맹의 성격이 바뀌어야 합니다. 의원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 관계에서 대등한 파트너 관계로 전환돼야 합니다. 한국의 제안이 바로 그겁니다. 민주당 의원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대령이 말하는 한국 제안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저는 요약본을 펼쳤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15억 달러로 인상, 작전 통제권 완전 이양, 기술 협력 재개, 공동 연구개발 투자입니다. 의원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무기 판매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준비한 차트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무기 판매는 120억 달러 일회성 수익입니다. 하지만 한국 제안은 연 15억 달러의 지속적 수입과 전략적 거점 유지입니다. 10년 기준으로 150억 달러입니다. 보수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작전 통제권 이양은 우리 영향력을 약화시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원님, 영향력은 통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신뢰와 존중에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 방식은 한국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대령, 혹시 한국 정부와 접촉한 적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창원의 방산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적절한 행동입니까? 공무원이 개인 자격으로 동맹국을 방문해 군사시설을 둘러본다는 게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휴가를 냈고 사비로 다녀왔습니다. 보안 규정을 어긴 적 없습니다. 다만 제 눈으로 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위원장이 개입했습니다. 대령, 당신의 분석이 개인적 친분에 영향받은 건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원님, 제 분석은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국방정보국 보고서, 방산 수출 통계, 기술 평가 자료 모두 공식 문서입니다. 진보 성향 의원이 발언했습니다. 대령의 증언이 설득력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해온 게 아닙니까? 보수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이건 국가안보 문제입니다. 감상적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의원님들, 이건 감상이 아닙니다. 냉철한 계산입니다. 한국 제안이 미국에게 더 이익입니다. 청문회는 4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중간에 국방장관도 증언했지만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쯤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케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너선, 잘했어. 하지만 위험한 발언이었어.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지. 그날 저녁 뉴스는 청문회 내용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됐지만 여론은 점차 변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청문회 이후 여론이 급변했고 의회도 압박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국방부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자리했죠. 대통령이 입장하자 모두 일어섰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기술 협력 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8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월스트리트는 계속 불안정하고 실리콘밸리는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어떻습니까? 국방장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전략적 거점 유지라는 두 가지를 모두 얻습니다. 국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작전 통제권 이양은 상징적 손실입니다. 저는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님, 실질을 보십시오. 작전 통제권이 한국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연합작전을 합니다. 오히려 한국의 책임이 커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밀러 대령, 자네가 청문회에서 증언한 사람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게. 한국 제안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 각하.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부하면 우리는 한국을 잃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물었습니다. 동의합니까? 국방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령 말이 맞습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과 협상을 재개하십시오. 그들의 제안을 기반으로 하되
세부 사항을 조율하십시오. 한미 양국 대표단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저도 실무 협상단에 포함됐죠. 협상장에는 최영준 중령도 있었습니다. 그는 합참 전략실을 대표해 참석한 거였습니다. 우리는 짧게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협상은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작전 통제권 이양 일정, 기술 협력 재개, 기지 운영 방식, 모든 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했죠. 처음엔 양측 입장 차이가 컸습니다. 하지만 점차 좁혀졌습니다. 양쪽 모두 진지했고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새벽, 마침내 합의문이 완성됐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연 15억 달러로 인상한다. 작전 통제권은 3년 내 단계적으로 이양한다. 기술 협력을 즉시 재개하고 공동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주한미군 기지 운영에 한국의 의견을 더 반영한다. 양국 관계를 상호 존중에 기반한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재정립한다. 마지막 조항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처음으로 대등한 파트너십이라는 단어가 공식 문서에 들어간 거였죠. 서명식이 끝나고 최중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조너선,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네가 이미 준비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현실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전 오산 기지에서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언젠가 스스로 지켜낼 날이 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당시엔 믿지 않았죠.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원합니다. 다만 대등한 관계로요. 워싱턴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 찼죠. 국무장관이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21세기형 동맹 관계로 발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 파트너십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건 미국의 후퇴 아닙니까?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성숙한 동맹으로의 진화입니다. 한국의 능력을 인정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긍정적이었습니다. CNN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습니다. 70년 동맹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케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조너선, 자네가 옳았어.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지. 하지만 이제 바뀌었어.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미동맹 위기의 원인과 해결 과정 분석이었습니다. 동맹은 의존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 관계여야 한다. 우리가 이번에 배운 교훈은 이것이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대가는 컸다. 8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 동맹 관계의 균열, 전략적 신뢰의 붕괴. 하지만 위기는 기회가 됐다. 우리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됐고 그들도 우리의 변화를 지켜봤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보고서는 완성됐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무언가 남아있었습니다. 최중령에게 보낼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영준, 서울을 떠납니다. 이번 협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70년 동맹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5년 전 당신이 했던 말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그날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내와 확신이 저를 깨우쳤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17년간의 확신이 무너지는 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진실을 볼 수 있게 됐죠.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 국가의 의지와 결단은 숫자로 측정되지 않으니까요. 비행기가 착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변화가 가장 강력하다. 한국은 선언 없이 스스로를 증명했다. 이제 우리의 차례다. 그들을 대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는 것. 그게 진정한 동맹이다.